객기를 부려서 마이크 없이 했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 마이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버워스 하겠다고 할 때는 시작할 때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준비하면서 이걸 왜 했을까 하고 후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건 다들 아실 거고 오늘 얼마 만에 끝내드리면 좋을까요? 참고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60장입니다. 거기에 그 슬라이드에 제외되어 있는 27분짜리 하고 한 30분짜리, 30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2개. 해서 그거를 2시간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바우하우스를 아시나요? 약간 무슨 감성파리 같은데 바우하우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이 바우하우스를 아느냐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제 실어놓으셨는데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조차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제가 바우하우스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일인데 올해가 바우하우스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행사가 많이 있고요. 독일에서. 그 얘기는 1919년 우리는 이제 3.1운동한 김이독립 선언한 지 100주년이 됐다고 올해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바우하우스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엄청 크다는 것을 일단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바우하우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잠깐 뵀는데 이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찾아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부담을 팍팍 느꼈었는데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바우하우스를 공부해 본 적이 있다. 그럼 제가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바우하우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가 뭐냐? 보통 이제 바우하우스를 많이 공부하는 쪽은 디자인에서 많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건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학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건축학교에 다닐 때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요. 프랑스는 도자기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좀 부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를 뭘로 정의할 것이냐 했을 때 어떤 데는 예술학교라고 하고 어떤 데는 건축을 지향했던 건축학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학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고학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조그만 책장 바델에서 바우하우스까지라는 이 책자는 파티에서 바우하우스 그러니까 독일의 타이포그래피 전시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답사를 다니면서 여행한 기록지입니다. 여기 이제 바우하우스에 갔던 것도 있는데 타이포그래피만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상수 선생님이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파티 쪽에서 많이 이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디자인 쪽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바우하우스는 재미있게도 학장이 3명 다 건축가였습니다. 근데 건축운동에서 바우하우스는 그러니까 건축학교에서 바우하우스를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우하우스가 있던 시기에 건축적으로 큰 역할 내지는 무언가 작업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게 약간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통에 지금 남아있는 자료도 꽤 되지만 전쟁통에 많은 것이 없어졌고 바우하우스에서 건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바우하우스 출신들이 바우하우스의 인형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우하우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맞닥뜨리게 된 질문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그겁니다. 바우하우스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학교를 얘기해야 되느냐, 바우하우스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있었던 교육 시스템을 얘기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있었던 소위 잘 나갔던 선생님들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영양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고민스러웠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라슬로 모홀, 그러니까 이 모호이너지라고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모호이너지라고 하는데 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불어표기도 국립국어원은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 헝가리 발음, 그러니까 인터넷이 좀 잘 돼 있으니까 헝가리어 발음으로 모홀리너, 그러니까 모호이너지 정도, 그러니까 모홀리낙,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홀리낙이라고 그 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표기할 때. 근데 요즘은 영어식 표현은 모홀리나지 정도로 발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모호이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모홀리낙이나 모호이너지라는 걸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라슬로 모홀리나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실리 칸딘스키가 있고요. 중간에 월터 그로피우스가 있습니다. 그로피우스는 초대 학장이었고 나중에 하버드 그 디자인 스쿨의 학장도 됩니다. 그로피우스가 건축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작업했다고, 건축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교육자적인 측면이 강했고요. 바우하우스를 비롯해서 그런 걸 많이 했고, 그로피우스 자신은 모듈러 시스템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듈러 시스템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컨테이너처럼 동일한 규격의 생산품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월터 그로피우스는 나중에 이제 일본에 있는 메타볼리즘하고도 연관 관계가 약간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요하네스 이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이 초창기 바우하우스의 교육과 과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로피우스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텐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텐 같은 경우에는 이텐은 색상,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이제 따로 이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텐은 색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텐의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모홀리낙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미스 반델로에가 있습니다. 미스 반델로에는 그로피우스 이후에 3대 학자입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이텐하고 미스 반델로의 사이에 안쪽에 오스카 슐레머가 있고 게오르그 무헤가 있고 그 옆에 군타 스톨츠라고 있습니다. 발음을 토이라고 해야 되는지 스톨츠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도구를 못해서 바우하우스에 유일하게 있었던 여성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수 이거죠. 여성 정교수인데 직조를 담당했습니다. 바우하우스가 여학생을 받아들였지만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보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스톨츠리 그 마이스터 혹은 교수, 그러니까 마이스터라는 표현도 좀 이게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교수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옆에 폴 클레가 있습니다. 폴 클레는 바실리 칸딘스키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회화를 만든 사람이고요. 실제로는 클레 같은 경우에는 음악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음악하고 수학 그런 것들에 뛰어났었는데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건 그러니까 회화가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회화에 공헌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 클레 같은 경우에는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 그러니까 초창기는 아니지만 바우하우스에 초빙돼서 바우하우스가 끝날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바우하우스에 있었고요. 클레는 중간에 그 düsseldorf가 맞을 겁니다. 아마 글로 옮겨가게 되는데 클레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 만드는 교육, 조형 교육에 있어서
그 기초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칸디스키가 그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회화 부분에 있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옆으로 가면 하네스 마이어가 있습니다. 한스 마이어라고도 하고 한네스 마이어라고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바우하우스의 2대 교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었고 그 뒤로 이제 최근에 뭐 이런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재조명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런 책들을 접해보지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맨 왼쪽이죠. 맨 왼쪽에 있는 게 마르셀 브루어입니다. 마르셀 브루어는 가구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건축가이기도 했고 암체어, 그러니까 감관하고 가죽으로 된 체어를 만든 가구 디자인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바우하우스가 재미있었던 것은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들이었다가 일단은 이제 그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아무나 받지 않았고요. 선별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책에는 보면 그 와이마르 시대 때 바우하우스가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서 엄마 아빠들이 학생들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바우하우스 보내버린다. 그랬다. 그렇게 위협을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입학시험이 까다로웠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기초과정을 지나고 그다음에 그 심어과정으로 올라가는 심어과정의 최종 단계는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마르셀 브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마이스터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전 단계에 대한 걸 대한 사전 단계 놓겠습니다. 바우하우스에 대한 출판이 국내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서에서 나온 이 책은 지금 절판되어 있고요.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이제 원래 큰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두꺼운 책을 엄청나게 축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바우하우스 그래놓고는 바이마르, 데사우, 베를린 그리고 시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지명에 바우하우스라는 게 등장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 설립이 돼서 2번 이사를 하고 베를린에서 폐교당합니다. 나치가 폐교를 시키죠. 게슈타포가 와서 문을 땅땅땅 닫아서 폐교를 하니까 그때 학장이었던 미스 반델로에가 다시 열겠다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내고를 하는데 내고를 하는 와중에 이제 바실리 칸딘스키가 그때는 독일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실리 칸딘스키를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투표를 해서 폐교를 결정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이제 프로피우스 같은 경우 영국으로 이주를 한 상태였고요. 영국에서 다시 미국 하반으로 갑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파리로 갔고요. 미스 반델로에는 거쳐서 미국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르셀 브루어도 미국에 자리 잡습니다. 폴클레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스위스였는데 유대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이제 축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스위스로 원래 스위스 태생인데 스위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혈통으로 죽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생을 마감했고요. 칸딘스키는 파리에 자리 잡습니다.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바우하우스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바우하우스 100년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100가지 챕터, 소규모 챕터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사전 정도 됩니다.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쉽게도 번역은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번역이 좀 약간 엉망이고요. 대신 이것저것 기초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었던 예술과 디자인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우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후에 다루겠지만 바우하우스가 과연 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바우하우스가 왜
알아야 되느냐, 혹은 뭐 이쪽에 상신이 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내에서 이제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일종의 여기서 엔솔로지라고 했는데 엉토로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있어 왔는지 쭉 모아놓은 거죠. 책을 모아놔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바우하우스의 역사, 기초교육, 건축, 당론의 다중수학, 뭐 공예 산업 디자인 어쩌고저쩌고,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그다음에 매체미학, 그다음에 과학주의. 과학주의는 좋은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실험 혹은 놀이, 금속 작업, 그다음에 울름의 산업 디자인, 그다음 시카고 뉴 바우하우스, 그리고 조세프 알베스라고 해서 플레마운트 칼리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국내에서 바우하우스는 어떻게 소개되고 수용되었는가, 정시화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논의를 해놨습니다. 서문에 내지는 책 속에 이제 써놓기를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바우하우스를 연구한 책이라고 감히 자부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두껍고요. 300페이지가 좀 넘나? 아무튼 그렇고, 각 분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연구자들이 모아놓은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특히나 건축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이제 잘못 오독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참고해서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되게 지루한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보면 바우하우스가 아까 네 군데 말고 울름하고 플레마운틴 칼리지라든가 뭐 이런 데로 확장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가 박건박건하 혹은 중요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모였었다가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행사한 데가 이제 구대륙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던 신대륙에 가서, 그 신대륙에서,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유럽에서 꽃피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르코르부지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그닥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근대 건축, 근대 디자인이라는 건 유럽에서는 그닥 많이 호평받지 그러니까 호응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혹은 변화시켜야 된다,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게 강했던 것이지 정말로 주류가 된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신대륙에 가서, 신대륙에서는 이제 전통이 없었던 것이죠. 오스카니마이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고 저항이 심해서 자기 건축이 지어질 수가 없다. 오스카니마이어라는 분을 찾아보면 그분은 이제 뮤지엄을 설계하셨는데 무슨 스타트rek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호처럼 하나 설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 중에 일부이고요. 도표는 오른쪽 위에 보면 바우하우스의 보르커스라고 해가지고 보르쿠스라고 하고 보르커스라고 하는데, 독어로 보면 프라이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육, 기본 교육에 해당한 거죠. 학생들이 6개월간, 근데 6개월씩 해가지고 2학기를 했다고 하는데, 2학기를 기본 베이직 엘레먼트, 그러니까 형태나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각 코스, 그러니까 각 공방에 들어가서 실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런 재료에 대한 걸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건축으로 가는 저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공방에는 브레이크 마이스터라고 해가지고 작업 마이스터와 폼 마이스터가 해가지고 조력이나 이론을 담당하는 그런 마이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마이스터가 있던 체제가 데사우로 옮겨가면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그런 버전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체제가 조금 변하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었고, 아랫단에 있는 거는 모리나주가 시카고에 가가지고 시카고 리버스를 열었을 때의 커리큘럼입니다.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애플이 울룸 디자인의 영향인가? 이건 도어 기사인데 그걸 갖다가 번역기 돌려서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울룸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서 애플이 디자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울룸은 의외로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우하우스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여기저기 퍼져 나갔는데 다시 바우하우스와 같은 그런 조직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디자인 평론이라고 파티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 안의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짧은 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최봉 선생님이 쓴 것도 있고 여러 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바우하우스를 어떻게 수용했는가, 바우하우스에 관련된 책들이 국내에 어떻게 소개가 됐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상당히 지루해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프렌치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이제 뭐 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디스키와 클레입니다. 이 책은 원래는 2007년에 나왔던 게 구판 절판되고 새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안에 이제 칸디스키가 추상미술의 선구자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개인들이 작품을 했고 그 작품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추상회화가 성립이 되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시긴 할 텐데 얘도 책이 좀 두꺼웁니다. 얘도 거의 모든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고 연대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칸디스키의 초창기 작품보다 후기로 갈수록 점점 형태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초창기의 칸디스키는 표현주의적이었다고 한다면 후대로 가면 이제 정말 추상형에 가까워지는. 추상이란 표현은 영어로 하면 abstract입니다. 초록이죠. abstract니까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것인데 그 뽑아내는 작업을 칸디스키가 어떻게 했는지, 가령 건축학교 저학년들이 하는 작업 중에 이제 무용수가 움직인 뭐 그런 것들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단선으로 그린다든가 그런 게 있고, 끌레 같은 경우에는 끌레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좀 얕습니다. 근데 끌레가 가르친 그런 조형 수업에 대한 책을 CD로 만든 게 있는데, 1권은 중고가 있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놓고 있는데 2권은 아직 그 가격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1권의 제목이 The Nature of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끌레는 결국은 지금식 표현을 하면 어떤 공감각적인 지각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고요. 음악에서, 그러니까 회화에서 음악성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악도 하고 회화도 했는데 이제 회화에 전념한 그런 케이스이니까요. 뭐 거기 표현으로 있기는 뭐 예술가들한테 흔히 있는 스캔들 하나 없이 심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끌레가 가르쳤던 그 내용, 그러니까 바우하우스에 있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존경을 받았고요. 형태 만들기나 그러니까 조형이죠. 결국 조형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어찌 보면 제가 파리에 두고 제 책장 속에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이제
아카이빙되어 있는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자료들 모아가지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책이 있다 정도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마이스터 하우스라고 해서 그로피우스가 그 데사우로 이전하면서 그 데사우 학교 건물과 함께 그 교수 숙소로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두 동인가 한 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를 미술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바우하우스 내에 있는 집 중에 3개 동인가를 지었는데 그로피스의 집은 폭격 맞아서 없어졌다고 하고 1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시게 되면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오스카 슐레머인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인간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있다. 그래서 무용이나 그 오스카 슐레머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극장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발레,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발레,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슐레머가 고안을 했었는데 복장이라든가 인간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연구하게 된 거에는 한네스 마이어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방면의 다양한 재료들을 갖고 작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들 전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영역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나 광고 이런 것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광고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광고학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 발레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이렇게 몸에 막대기를 묶고 움직임을 제어한 거죠. 움직임을 제한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식의 것들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것들이 현대 무용 내지는 현대 연극 뭐 이런 것에 시초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전위예술 쪽에서 보면 바우하우스가 전위예술의 어떤 메카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술과 기술, 예술과 산업이 만나는 것을 추구했던 디자인 학교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리너지 같은 경우에는 푸드몽타주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슐레머가 했던 극장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런 설비들 그리고 그 그로피우스가 토탈 시어터라고 해가지고 계획했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종합예술을 추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합예술로서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니페스토에 건축을 추구한 학교다라는 식으로 얘기되는데 번역어를 보면 건축이 아니라 이제 컨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굳이 건축이라고 국내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건축가라는 건 등장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키텍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기서 잠깐만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 왼쪽 방금 전에 왼쪽 밑에가 춤이라는 형태인가요? 네. 발레 그러면 저게 칸딘스키가 저런 어떤 작업들을 좀 한 걸로 알거든요. 현대무용에. 저 작품이 혹시 바우하우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인지 아니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요? 네. 그 공연, 저걸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의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우하우스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저런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오스카 슐레머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삼각 발레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트리였죠 그때 그걸 해보시면 이제 그런 걸 발레 하시는 분들이 재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건축학교에서 저 막대기를 입고 그대로 재현하는 걸 수업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하면 학생들이 직접 공연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공연했던 걸로. 그럼 기숙 학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아, 기숙 학교를 만든. 네, 그러니까 예. 바우하우스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산업과 예술의 그 접점을 찾았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맞고, 그러니까 그 산업과 기술에서 접점을 찾았다 할 때 보통은 이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예술을 추구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바우하우스는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중소기업에게 디자인을 부과해서 가치를 높이다 뭐 이런 식의 기획 의도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바우하우스가 재정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전후였던 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919년이라고 하면 1919년부터 33년 사이라는 게 양차 대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벨레포크일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벨레포크가 그 앞인가? 아무튼 근데 그 시기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때고 동시에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후원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후원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고안을 했고요. 그런 거 추구를 했고 그 경제적인 자립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하네스 이텐과 그로피우스가 마차를 빚어서 이텐은 떠나갔고 그로피우스는 그렇다고 해서 그로피우스가 저쪽으로 돈벌이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학생들한테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보조를 한 거죠. 학비 보조를 하는데 작업 생산물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바우하우스에서 만든 제품 중에 제일 잘 팔렸던 건 벽지라고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장이나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커스 내지는 이렇게 놀이 그러니까 요하네스 이텐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Our play, our party, our work라고. 그러니까 즐겁게 놀면서 일하자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고지시카, 바이마르가 좀 고지시카 동네라고 하는데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맨날 놀기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하이징거라는 사람이 이제 홈홈 댄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한동안 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연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전시도 준비를 했었고요. 전시를 많이 했었고 저런 발표회 같은 것도 꽤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슐레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고 저런 식으로 무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모마에서 했던 카탈로그의 표지고요. 워크숍 모더니티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워크숍이라는 건 바우하우스 체제가 가졌던 특징. 워크숍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결국 공방이 있다. 각 공방에 책임자가 있고 그 공방에서 학생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젠더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군타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조 공방이 잘 되니까 직조 공방에서 그 주문량을 따라가느라고 다른 수업은 못 듣고 그러니까 여성이 해야 될 그러니까 실제로 군타스토스는 그 직조 공방이 아니라 회화 쪽인가 아무튼 다른 공방을 맡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금속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너는 여자니까 성유를 해야지 해가지고 그 공방을 맡겼고 그녀가 이제 잘 운영을 했고 근데 이제 몰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느라고 수업 빼먹고 일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젠더 이슈는 있었고요. 아무튼 워크숍을 형태로 갔었고 모더니티를 실험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 자각, 그 어떤 근대성이라는 자각을 다 하고서 했을까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네, 이건 이제 다시 아까 보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결국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아마 시카고인 것 같은데 1년 준비 과정, 3년 기간 동안에 그 텍스타일이나 이런 워크숍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과정으로 건축과 타워플리니까 도시계획까지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일부고요. 재미있는 건 프랑스는 건축학교가 68년도에 생깁니다. 1968년에 신혁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68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학제 개편이 일어나서 건축학교가 생깁니다. 그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타이틀인 데페르즈라는 게 생기고요. DPLG라는 게 생기고 생긴 게 아니구나. 그 전에도 데페르즈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타이틀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건축가는 도자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가 아니었던 거죠. 건물을 그리고 그림을 잘하고 68년도까지 그랑프리 드 홈이라고 해서 로마 대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교 졸업할 때 열심히 그림 잘 그려서 내면 상으로 로마의 교환학생,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보내줍니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여기 하우스처럼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이런 식의 제도가 68년 혁명이 있기 전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건축가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학교에서 가르쳤던 프로그램이 실생활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68혁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건축학교를 만들고 직으로 학제를 개편을 합니다. 그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건축은 엔지니어거나 공예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예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재밌게도 독일은 아직까지도 건축과 과정이 공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국으로 모든 결과 한국에서 공대에 건축과가 있었습니다. 건축공학과였죠. 저는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건축과라고 해서 5년제로 학제가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건축 교육 시스템도 차이가 있고요. 건축사, 아까도 이제 잠깐 식사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축사 혹은 건축가에 대한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로 보호되어 있느냐 아니면 라이센스로 보호하지 않느냐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들은 재미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건축관 이런 데 있었고 순수 예술을 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예학교는 따로 있었죠. 프랑스만 하더라도 공예학교는 따로 있고요. 산업 디자인 쪽을 공예학교에서 국립공예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하고 실제로는 사립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 디자이너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잘 떠오르시지 않을 텐데 보통 예술가가 약간 경험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필립 스탑처럼 유명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엄청 비싸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용화되어 있습니다. 학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새로운 학교를 만들지 않고 다른 학교가 생기고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별의별 학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학문의 영역에 넣어야 하는지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어쨌든 이런 전통이 있는 데에서 바우하우스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바우하우스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은 엉리 반드 벨드라고 해서 벨기에 사람입니다. 바이마르에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공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에 합장이 돼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이 초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차 대전이 발발한 겁니다. 1차 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사람 벨기에 사람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적국의 인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러나면서 월터 그로피우스한테 그로피우스를 학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바이마르의 월터 그로피우스가 건축가가 공예학교에 학장이 된 거죠. 근데 왜 건축가가 공예학교에 학장이 됐느냐 라고 하면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이 디자인사나 아니면 근대건축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윌리엄 모리스하고 존 러스킨부터 시작을 합니다. 윌리엄 모리스하고 존 러스킨이 수공예 내지는 이제 직조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르도고가 생겼고, 그 다음에 독일 공장연맹 도이치 벨크문트라는 게 생겨서 거기서 뭐 저거 하는 다음에 바우하우스가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기디온이나 근대 건축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수공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기계 반대론자였고요. 기계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그 산업혁명 같은 거에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제 뛰어넘을 그런 게 필요했고,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데에서 만들었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유겐트 슈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겐트는 이제 독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영이고요. 스틸은 이제 스타일입니다. 영 스타일. 자기들이 새로운 일종의 그 독일이 산업혁명을 통한 이후에 뭔가 따라잡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벨크문트라는 게 있으면서 결국 공예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화 내지는 이제 부품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맞아 떨어져서 바이마르에 공예학교가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우하우스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45분 걸렸네요. 바우하우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우하우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우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집입니다. 하우스. 바우도 집입니다. 집을 짓다. 이제 바우를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건축,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는 건축의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라고 이제 한정을 지으시는데, 아니면 하우스 바우라고 해서 집을 짓다라는 말을 이제 바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국내에는 바우하우스라는 그 뭐 카페, 뭐 별의별 그다음에 모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독일에는 바우하우스라는 그 집수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우하우스를 치시면 무슨 슈퍼마켓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바우하우스는 간단하게 하면 바우의 집입니다. 바우의 집이고요. 건축이라는 용어로 가득 차 있는데 외부에 알려지기는 디자인 스쿨로 알려지게 있는 아이러니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가 어디에 자리 잡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간략한 표입니다. 1919년부터 1933년 14년간 존재했고요. 처음에 바이마르에서 1919년에 생겼다가 1925년 데스아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932년 베를린으로 다시 옮겨갔다가 1933년 문을 닫습니다. 초대학장 발터 그로피우스였고, 두 번째 교장이 한스 마이어 혹은 한네스 마이어, 그러니까 한네스 마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름은 한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 반델로에, 미스라는 걸 뺐는데 미스 반델로에라고 해서 이 발터 그로피우스하고 미스 반델로에는 건축의 4대 거장, 20세기 4대 거장 혹은 5대 거장 할 때 들어간 사람입니다. 보통 그로피우스하고 그로피우스가 4대 거장에 들어가느냐 알바알토하고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5대 거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5대 거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랭크 라이트 고르비지에, 알바알토,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델로에까지입니다. 약간의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5명이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시기는 결국은 이게 시기가 구분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차이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이마르에는 이제 설립이 됐고 25년까지 있다가 데사우로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데사우가 25년부터 32년 사이의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바우하우스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로피우스는 28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네스 마이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나죠. 쫓겨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그 데사우, 바이마르, 베를린의 위치입니다. 동독에 다 있죠. 동독에 다 있어서 아카이브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독일 당시에 있었던 것들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미국에 남아있는 자료들, 개인적인 소장품들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베를린에 바우하우스 뮤지엄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사우 바우하우스가 생겼을 당시의 그로피우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위에 유리가 지붕 쪽에 유리가 있는데 그 바이마르에 있는 옛날 건물 자리에 있는 옛 건물 그대로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자리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고서 다시 이사를 가죠. 왼쪽은 바우하우스 마니페스트를 불어로 옮긴 겁니다. 그걸 뭐 여러분이 불어를 다 아셔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중간쯤에 보면 첫 줄에 Le but final de toute l'activité plastique et la construction 이라고 했습니다. 컨스트럭션이라고 적어져서 그거를 국내에서는 건축이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막 니들 알아? 건축가가 되었 거야. 건축으로 최종 목표를 했어.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약간 논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그러니까 전후 상황이었고 그런 걸 한다면 좀 더 좀 거창한 목표, 건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약간 동떨어지긴 얘기긴 한데 러시아에서도 컨스트럭티비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구성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축주의자라고 하고 구조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건설주의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싶죠. 그러니까 전후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남아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바우하우스의 로고인데요. 다른 로고가 쓰이다가 오스카 슐레머가 이런 형태로 추상화되어 있는 사람 얼굴, 그러니까 원은 이제 좀 의미심장한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니스키 같은 경우에는 원에 대해서 약간 집착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카니스키가 관여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스카 슐레머가 만든 바우하우스의 로고입니다. 위에 타이포그래피는 허버트 바이에르가 해가지고 바우하우스 체 쓴 걸로 되어 있고요. 다시 그로피우스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마니페스토에 나와 있던 그림인데요. 해석은 이제 고딕 성당을 표현한 것이고 위에 세 개의 별이 있습니다. 세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별은 건축가, 그 다음에 공예 하는 사람, 크래프트맨, 그러니까 공예가라고 하기엔 뭐하고 장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장인, 그 다음에 예술가, 세 명이서 이제 고딕 성당처럼 종합예술로서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고딕 건축을 시골로 삼았다는 이유로 해서 건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교과과정에서도 건축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최종 목표로 건축학교였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건축 쪽이 아닌 디자인이나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데 더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니페스트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The complete building is the final aim of the visual a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리스트 펑션을 보여주고 쫙 해가지고 같이 잘해서 새로운 유니티, 새로운 총합체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그 살롱 예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예술이라 하는 것은 뭐 팔리는 예술일지 아니면 사회를 변혁시키는 예술일지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예술일지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생활에 공예를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애자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창하게 다른 학교들이나 다른 저기하고 다르게 이제 마니페스토를 만들고 했던 게 이 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여기 이제 뭐 이제 번역인데요. 번역을 보시면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 보시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약간 어설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문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요하네스 이텐입니다. 약간 그 배화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죠. 그 불꽃을 숭배하는 종교, 배화교, 그러니까 이색 종교를 믿었고 명상을 했고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왼쪽 뒤에 보면 색상왕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약간 순수예술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로피우스가 이제 바우하우스가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상업적인 혹은 산업적인, 기계미학적인 쪽으로 경도되는 걸 반대해서 그로피우스하고 싸우고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베른에 이 사람도 스위스 사람인데 베른에 자기 학교를 열었다고 합니다. 바우하우스의 공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하우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짰고 그건 그대로, 그러니까 하네스 마이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대로 유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건 엘레먼스 오브 컬러 그래가지고 이제 배색하고 컬러, 색에 대한 관계. 이 색에 대한 건 아까 칸디스키하고 플레이에서도 결국은 중요한 주제였다고 합니다. 추상 미술에서 색에 대한 중요한 요소였고요. 좀 재미있는 건 그 클레 같은 경우에는 형태라든가 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클레와 칸디스키는 나이 차가 꽤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미술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형태, 그러니까 피겨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칸디스키와 클레의 교육 혹은 그들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구마구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텐이 바우하우스를 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Our play, our party, our work.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문보라는 학생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포토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지금 여러 사람을 찍은 거잖아요. 당시로 보면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사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이날 사진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던 건 아실 거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바우하우스 밴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즐겁게 놀았다는 거죠. 과학실에서도 즐거운 밴드 공연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마르는 네. 베테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 이후에 슈타이너도 바이마르를 상당히 사랑했고요. 루돌프 슈타이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 두 분의 생각에 이 바우하우스가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 드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루돌프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일본하고 저희 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일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는 교육학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분이 했던 그 작업 중에 몇 개는 근대 건축 책에 소개가 돼 있는데 왜 소개가 됐나 보니까 일본을 통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베테리움이라는 건축 디자인을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작품 뭐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칸딘스키가 스타인의 제자인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칸딘스키는 여기저기 이제 다녔고 결국 이제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자에서 이제 글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뭐 그 누구한테 제자였느냐, 그러니까 가령 르꼬르부시에 같은 경우도 단위대는 되게 많습니다. 그 피터 베렌스 사무실에서 리스 만델로하고 월터 그루피우스하고 만났었다고 하고요. 오기스토 페레라는 사람 사무실에서 일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결국은 이제 그 누구의 제자였느냐 그런 연관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저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데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할 거를 찾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당시에는 이제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쉬울 수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결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그걸 이제 요즘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걸 일찌감치 파악을 해서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활성화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이제 과연 거기서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진이 겹쳤네요. 아까 그 사진이 동일하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 옆에 이거 잠시만요. 지워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보르크루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과정의 기초 조형 과정에 이제 학생들이 작업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나 늘 볼 수 있는 어느 예술학교나 어느 작품 발표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바이마르식의 보르크루스가 됐었다라는 거고 이 사진은 이제 데사우식이 있었고요. 자 이제 바우하우스입니다. 데사우의 바우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모던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비용에 대한 버젯에 대한 건 제가 추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큰 비용이 들었고 이따가 보여드릴 필름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나치가 이 건물을 갖다가 자기들 건물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앞에 유리 창 쪽이 이제 벽돌로 그 부분을 보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고 보면 창문은 그 커튼몰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체에서 분리돼서 유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열리지 않고 도르래를 통해서 막대를 가지고 다 같이 한 번에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말로는 그로피우스가 일종의 전시장처럼 지금 이제 유리가 있는 저 부분이 공방들이 놓인 위치입니다. 공방들이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햇빛 늘 그렇듯이 당시에 단열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유리도 빛을 그냥 그대로 투과해서 여름에는 엄청 더웠다고 합니다. 40도까지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생각할 때 대칭적인 평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약간 오른쪽에 살짝 보이시는 부분이 학생 기숙사 쪽이고요. 그리고 저 사이 건물 사이사이를 브리지를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26명의 학생이 거기 기숙사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지에는 그 교수들의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드리긴 뭐해서 이따가 동영상을 보실 텐데 보시기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사우입니다. 그로피우스의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러면 건축학교였는데 건축가들을 뽑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새로운 교수진으로 뽑은 사람은 하네스 마이어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1935에서 193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925년에서 33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었던 바우하우스 옥상에서 사람들 찍은 사진인데 저기 보면 그 밑에 일일이 설명을
넣기 그래서 가운데 이제 그로피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로피우스가 있고 여기가 몰리나주입니다. 그리고 칸디스키, 플레, 리오넬 파이닝거, 그 다음에 오스카 슐렘머, 그 다음에 둔타 스토르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베르고고 이런 식으로 몰리나주 옆에 있는 게 허버트바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막셀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진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 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각자 추구를 한 겁니다. 교장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가장 그 오피스의 가장 큰 미덕은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은 지점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할까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높이 살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을 최종 목표로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건축물로서 그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다른 용품들 같은 경우에 뭐 타피스트리나 아니면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벽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같은 것을 시작해서 뭐 다양한 생활식기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일종의 토탈 디자인, 요새 표현으로 하면 요새 표현은 아니죠. 좀 오래된 표현을 하자면 토탈 디자인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건축을 향해 가긴 했는데 약간은 방임적이었다고 할까?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자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놔줬던 부분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 다양한 탐구를 하고 좋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탐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해체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왼쪽은 그 오스카 슐레머의 그 연극에 나가는 그 분장한 사람들이 이제 옥상에서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사진 작업한 거 중에 하나. 데스타우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거고요. 라스베 모리나입니다. 오른쪽은 사진이고 왼쪽은 이제 키네틱 컨스트럭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키네틱 아트 뭐 이런 것에 시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포토몬타주나 아니면 사진 그리고 뭐 조형, 기타 색채 이런 기초 과정을 아까 얘기했던 브루크루스 기초 과정을 담당을 했고요. 나중에 시카고에서 뉴 바우하우스 학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이디라고 해서 인스티튜트 오브 디자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계속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를 했고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특히나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라고 있습니다. 했던 일 중에는 그 바우하우스가 또 이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그 전시 혹은 이제 매거진 같은 것들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매거진에 들어가는 활자나 이런 색채,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편집 뭐 이런 것들도 다 새로 한 거고요. 그걸 작업을 했던 게 이제 몰리나주였던 거죠. 몰리나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다들 이제 누구나 다 힘들었던 것이죠. 이건 이제 라이트 하운 모듈라터, 그러니까 리쉬 하운 모듈라터, 그러니까 라이트 스페이스 모듈레이터인데 슐렘머의 극장에 쓰려고 극장의 어떤 분위기 연출용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쓰려고 몰리나이가 고안을 했는데 여러 개를 시험 생산했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수집가한테 갔고 그 중에 한 명이
소장한 걸 지금 모마인지 어디 그 박물관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실제로 작동을 시키는데 팔 때 조건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소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루에 한 번씩 꼭 작동하게 하라. 뭐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 3분 정도 되는 걸 일단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네스 마이어입니다. 원래 석공이었고 아버지도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자였고요.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32년에 쫓겨나는 거죠. 해임되고 나서는 소비에트에 가서 소비에트에서 작업을 좀 하다가 소비에트에서도 불화를 일으켜서 멕시코에 갑니다. 멕시코에 가서 건축학교였는지 예술학교 입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스위스에 돌아와서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경제학도였던 걸로 착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명제는 그거였습니다. 건축 이퀄 펑션 곱하기 이코노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산성을 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없어야 된다. 잘 지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지어야 된다 라는 거였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이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바우하우스 교육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인문학 내지는 사회학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좀 기능적이고 직능적인 부분이 많죠, 교육 과정을 보면. 근데 한네스 마이어가 등장하면서 인문학적인 학과들을 많이 편입을 합니다. 경제학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사회학 같은 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소개가 잘 안 된 이유는 소비에트 쪽에 갔고, 거기서도 뭐 뭔가를 이제 작업을 그러니까 크게 많이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최근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에 캡처한 거고요. 한네스 마이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재미있었던 건 코퍼레이티브, 그러니까 코옵이라고 하죠. 스위스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옵이라는 그 슈퍼마켓이 되게 체인이 되게 큽니다.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죠. 코오페라티브의 주거 계획을 했습니다. 바우하우스에 가기 전에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찾아가보지 못해서 한번 찾아가 봤으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스트 코스트하우징 바젤에서 바젤에도 이제 작업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데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건물을 했는지, 건축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페라티브, 그러니까 협동 내지는 같이 하는 부분에 가치를 뒀다. 좀 특이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작업했던 주택단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프리도프라는 곳에 프리도프일 겁니다. 프리도프에 있는 그 코오페라티브 하우징입니다. 하우징을 찍은 사진인데, 저도 안 가봐서 나중에 갈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네스 마이어가 하는 이제 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 시기에 했던 건축에 대해서는 그다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우하우스 학교하고 마이스터하우스 정도만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를 하나 했었는데, 그건 좀 이제 약간 이상하게 들렸고, 지금 이거는
발코니로 출입하는 주거라는 겁니다. 5세대? 5세대 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딱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복도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하우징인데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했던 모양입니다. 퀄리티가 괜찮았고 잘 지어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죠. 저 지붕에 살린 거야 뭐 이랬다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은 건축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앞선 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썼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일상이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전파됐겠죠. 실제로 보면 그 프랑스 건축 교육에서는 단지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단지 계획이나 뭐 이런 걸 따로 배우지는 않는데 단지 계획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은 실제로는 도어권에서만 다. 제 생각엔 그게 아마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미국에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 노동조합 교육장을 설계를 했는데 그냥 사진만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가보지 않아서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협동조합, 하우징 같은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허버트 바이엘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타이포그라피 바우하우스 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건 그 M자와 W자가 같은 거여서 M을 뒤집으면 W가 되는 그런 타이포그라피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좀 포토모타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기억하는 건 발터 베냐민이 책 표지를 쓰였기 때문인데 발터 베냐민이 쓴 게 아니라 이제 발터 베냐민 책을 묶음을 냈는데 그 에디터가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 책이 나올 당시에 이 이미지를 쓴 게 아니라 최근에 나와 있는 발터 베냐민 책 에디터가 이걸 써서 제가 이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시 상황을 1920년대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런 작업을 했던 것 자체도 되게 신선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오스카 슐레머입니다. 오스카 슐레머가 이제 복장들 이런 걸 도안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 발레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걸 이제 공연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프로 된 거라서 좀 지루하긴 한데 그렇고요. 아까 보셨던 거고 이건 그로피우스가 꿈꿨던 이 토탈 디자인, 그러니까 토탈 극장, 그러니까 중앙예술로서 극장을 역설계하겠다라고 꿈꿨던 극장이고 이제 베를린입니다. 데사우에서도 이제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독일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기울고 나치가 득세하면서 데사우에서 이제 그 폐쇄에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그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받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데사우에서 열었을 때는 국립학교였거든요. 국립 바우하우스였는데 국립학교의 지위를 이를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미스 반델로에가 그러면 우리 떠날게. 그래서 이제 떠나서 베를린의 방직공장이라던가 뭐 이런 통고된 건물을 빌려서 사립학교 형식으로 베를린에 다시 바우하우스를 엽니다. 열었는데 이제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죠. 하네스 마이어가 어떤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혹은 정치색이 있는 그런 교과목을 시켰다고 하면 반델로에도 석공의 아들이었던 걸로 아는데 반델로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런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색을 빼버립니다. 순수하게 예술만을 위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이 타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플레스마이어와 헤일 때 이제 학교에서 뭐 반대 데모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가 학교를 폐교시켜버립니다. 이 작품은 이름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일본 유학생이 바우하우스에 갔다가 이제 폐교된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포토몽타주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후에 이제 일본 디자인 쪽에 이제 영향을 미쳤고 부부가 같이 갔었는데 부인은 그 텍스타일 디자인 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보면 이제 나치가 와서 바우하우스를 이제 난리치고 오고 중간쯤에 보면 이제 엎드려 있는 학생들과 나치 이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미스 반델로웨이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IIT하고 크라운을 이런 것들을 설계했던 사람이고 강철 재료를 많이 썼고 디테일에 되게 강했고요. Less is more라는 그런 유명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적어서도 그렇다는데 요즘 이제 미니멀리즘 하면서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트모던 시기에는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표이기도 합니다. 노트 매출이라는 미국 건축가는 Less is more라고 얘기했고요. Less is more를 빗대서 Less is more라고 했고 아무튼 국내에도 이제 그 IIT에 직접 가셔서 어떤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아직 현역에 계십니다. 현역이라고 하기 좀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일단 유럽에서, 독일에서의 바우하우스는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바우하우스 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오바트라는 걸 창시한 빅터 바사렐리라는 사람이 헝가리 사람인데 헝가리에 비슷한 바우하우스와 비슷한 무브먼트가 있었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오바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뭐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바트에 쓰인 이 매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이태인이 했던 그런 실험이라든가 클레나 카덴스키가 했던 색배합 뭐 이런 추상회화 이런 거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밀이라는 사람이 울름에 디자인 학교가 생기고 울름은 이제 소독이 있었습니다. 소독 쪽이 있었는데 그 디자인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여곡 건축가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조각가, 뭐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물러나기도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유럽에서는 스위스 건축의 어떤 시조 아니면 스위스 건축의 시발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게 이제 뭐 그냥 대충 낙서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스트럭처를 세우고 그 안에 실들을 끼워넣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볼리스트들이 얘기했던 플러그인 내지는 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울름 디자인 스쿨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 라는 것이고 바우하우스 이건 이제 그 우리 안의 바우하우스의 최고선에 쓰신 글인데 여기 이제 수없는 주어 바우하우스 이 5글자는 한국 디자인에게는 수없는 주어를 이용한 보편이 하나의 추상적 보편일 뿐 바우하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진술 내용도 같지 않는 평빈 기호를 뿐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우하우스라는 주어의 수많은 제목대로 채워진다. 예를 들어 생존 혁신 같은 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표명한 어떤 정체성은 이해되지 않고 다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또 인정받았다고 흔히 평가되어 온 가치들, 추상화된 가치들에게만 감정이입 된다. 그래가지고 창조와 혁신 뭐 저거 해가지고 여기 바우하우스의 신화 그것은 하나의 풍문이었다. 그저 바우하우스라는 명성, 신화를 소개하는 주체. 그러나 그 명성과 신화의 실체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한국 디자인. 그것은 한 번도 디자인을 보편적으로 사용해 적에는 한국 디자인인지는 원천적인 한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뭐 최고 선생님 이하 저까지 평론하는 세대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강박 같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서양이나 서구에 대한 타자로서의 동양 혹은 타자로서의 한국하고 대립되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닥 와닿지 않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바우하우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이제 바우하우스를 아는 것, 바우하우스가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걸 했다라는 것보다는 바우하우스라는 걸 기대어서 우리는 뭘 추구할 것이냐. 아까 이제 식사할 때 BTS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여기에다가 이제 픽처 얘기를 하면 결국은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보편성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런 보편성이라는 가치나 뭐 이런 언술이 필요 없이 그냥 좋아서 그냥 되는 건데 뭘 거기에다 그런 걸 따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바우하우스에는 스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바우하우스를 기술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역사의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 기록되어 있는 잘 나갔던 사람들, 칸디스키, 끌레 부인할 수 없는 스타이고요. 그로피우스, 미스반델로에 부인할 수 없는 스타입니다. 근데 바우하우스라는 게 그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갔던 학생들, 거기서 만들었던 그 교과 과정, 기타 등등. 그래서 건축계도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스타 건축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학교를 찾아갔는데 요즘은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뭐 건축학교 어느 학교를 가야 돼요? 뭐 이러면 딱 뭐 이런 그런 상황이고요. 한동안 MIT가 떴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버드 대학원이 떴는데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별거 없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안 가본 사람은 모르고요. 프랑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스타 건축가들이 비판적 지역주의가 득세할 때는 열심히 떴다가 지금은 프랑스 건축 누구? 뭐 이렇습니다. 정노벨 정도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나오곤 했는데 그렇고요. 요즘 스위스 건축가들 훌륭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쥬리 공대, 그럼 이제 쥬리 공대를 가야 될까?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스타 혹은 그룹,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바우하우스가 그룹이었는가, 바우하우스가 하나의 기치 아래 뭔가를 추구했었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말이 많아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나면 딱 4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리음답 없이 그냥 끝내는 게 어떨까. 일단 동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틀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편하신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상하게 넘기면서. 네, 일단은 이건 이제 모리나스가 어떤 뭐 빛이라던가 아니면 기계적 움직임, 기타 등등 뮤비디오 아트 뭐 이런 요즘 하는 것들의 어떤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실제로 극장에서 쓰려고 했던 거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는 안 봤는데 중간에 그런 게 있었네요.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것 같고 소리도 나고 하고요. 이건 이제 악대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독일하고 프랑스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국내 이제 아르테라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건축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만들고 건축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한 25분 내외의 걸로 유명한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3편, 그러니까 그 뒤로 더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23편 만들었던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바우하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튜브 기능 중에 밑에 채널 서브타이틀 달리는 거 해가지고 보시는데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ere, in 1926, Walter Gropius built his higher academy for the arts, the Bauhaus. For the inhabitants of Dessau, the building that rose up before their eyes was a peculiar thing, with its glass walls, right angles, and flat roofs. It's one of the most famous buildings in the history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On December 4th, 1926, a steam train pulled into Dessau station. More than 1,000 guests, some from very far away, had made the journey for the inauguration of the Bauhaus. With the building located on the outskirts, the guests first passed through